건방지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150년 콧대의 영국 앵커가 입을 다무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3,200조 원의 황금빛 jet팟을 터뜨린 나라가 서구 열강을 전부 걷어차고 한국의 손을 번쩍 들어올린 겁니다. 저는 프랑스 최고 에너지 기업에서 25년을 굴러먹은 베테랑 협상가 에두아르입니다. 인구 80만의 이름 모를 소국 가이아나에서 초대형 유전이 터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당연히 그 황금이 우리 차지일 줄 알았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의 거물도 역시 이익을 뜯어내 국리만 하며 몰려들었죠. 하지만 오만한 제국주의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건 다름 아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은 한국이었습니다. 뺏어가는 대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상생의 리더십과 150년 역사를 짓밟는 압도적인 기술력,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그 통쾌한 한방, 지금 그 충격적인 연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에두아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가장 화려한 심장부, 아름다운 센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50년 역사의 최고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 본사에서 수석 협상가라는 막강한 완장을 차고 전 세계의 자원을 주무르던 사람이었죠.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간 내린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빼입은 제 입에는 늘 값비싼 쿠바산 시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사냥꾼으로 통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펄펄 끓는 오지부터 앙골라의 척박한 땅, 그리고 총알이 빗발치는 이라크와 베네수엘라의 붉은 모래사막까지 세계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굵직한 유전 개발권의 제 이름. 석자를 강하게 박아넣은 세월만 무려 25년이 넘습니다. 단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고 실패라는 두 글자는 제 인생의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버린 완벽한 승리자였죠. 제 손끝 하나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본이 오가고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뒤바뀌는 일들을 저는 그저 체스판의 말 움직이듯 가볍게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차가운 빗방울 소리만이 가득하던 파리의 고요한 밤 공기를 찢고 제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하더군요. 짜증 섞인 손길로 수화기를 덥석 집어들었는데 평소라면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본부장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미세하게 떨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두아르, 남미에서 지금 사우디급 유전이 터졌어. 자그마치 480억 배럴이야. 당장 일어나. 그 한마디에 몽롱했던 제 졸음이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확 달아나며 등줄기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480억 배럴이라니요. 당시 국제유가로 달러를 환산해보면 무려 3,200조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중동 모래사막에나 있는 줄 알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가와르 유전에 맞먹는 어쩌면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초대형 황금빛 잭팟이 남미의 구석에서 갑작스럽게 터져버린 것이었죠. 국가 이름은 가이아나라고 해. 당장 짐부터 싸서 비행기 타.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책상 스탠드 불빛 하나만 겨우 켠 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어 검색창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나.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잎이 튀기는 자원 바닥에서 25년을 구르며 안 가본 나라가 없는 저조차도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그 나라의 초라한 경제 지표들을 보며 저는 저도 모르게 푹하고 실소를 크게 터뜨리고 말았죠. 인구가 고작 80만 명. 대한민국의 작은 지방 중소도시 하나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인구수였습니다. 국가의 1년 총생산량이라는 것이 서울, 강남구 하나가 벌어들이는 경제 규모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참으로 처참하고 가련한 수준이더라고요. 1966년이 되어서야 영국으로부터 겨우 독립의 문턱을 넘었고 그 전까지 무려 152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며 뼛속까지 수탈당한 상처투성이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주력 산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뙤약볕 아래서
흑인 노예들의 후손들이 허리가 휘도록 거두는 사탕수수 재배와 쌀 농사가 전부였죠. 번듯한 첨단 기술은커녕 제대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하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남미 대륙에 찰싹 붙어있는 잊혀진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가죽 수첩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모서리 가죽이 까맣게 달아 속살이 흉하게 드러난 이 수첩은 제가 25년 전 나이지리아에서 첫 유전 협상을 무자비하게 성공시키고 그 짜릿한 쾌감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샀던 저만의 소중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길 때마다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제 화려했던 승리의 기록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졌죠. 나이지리아 130억 배럴 독점 확보, 앙골라 80억 배럴 헐값 계약, 이라크 남부 유전 개발권 싹쓸이. 모든 페이지가 붉은색 잉크로 쓰인 성공이라는 두 글자로 아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깨끗한 빈 페이지를 활짝 펼쳐 만년필을 꽉 쥐고 아주 또박또박 새로운 사냥감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이아나. 이 보잘것없이 작은 나라가 온전히 감당하기엔 3,200조 원이라는 벼락부자의 돈은 너무나도 무겁고 거대한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150년의 뼈대 있는 기술력을 가진 우리 위대한 유럽이 저 무지하고 불쌍한 나라를 친히 구원해주러 가는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번 사냥 역시 제 입에 굴러들어온 달콤한 사탕을 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거라는 오만한 확신이 제 온몸의 핏줄을 타고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12시간 후 거대한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최고급 1등석.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차가운 빈티지 샴페인 잔을 우아하게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융단처럼 펼쳐진 하얀 구름 바다를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머릿속으로는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주파나를 빠르게 튕겨보았죠. 그들에게 저 깊고 험한 심에 유전을 뚫을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자본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단 한 번의 해양 시추 경험이라도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두꺼운 프레젠테이션 책자 몇 권과 위대한 유럽의 선진 기술을 너희에게 특별히 전수해주겠다는 알량하고 달콤한 약속. 몇 마디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화려한 제안의 감격에 겨워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발밑에 납작 엎드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계약 서류를 바칠 거라고 100% 맹신하고 있었거든요. 기나긴 비행을 마치고 비행기가 마침내 가이아나의 조지타운 국제공항에 덜컹거리며 착륙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진동과 함께 창밖을 쓱 내다봤는데 세상에나 공항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있고 그 깊은 틈새 사이로 이름 모를 열대의 잡초들이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나 있더군요. 덜컥하고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열대의 지독한 습기와 한증막 같은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아침에 빳빳하게 다려 입었던 제 비싼 맞춤 정장. 셔츠가 금세 등에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불쾌감을 단숨에 끌어올렸죠. 페인트가 죄다 벗겨진 낡아빠진 공항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섰더니 언제부터 고장났는지 모를 천장의 낡은 에어컨은 미지근하고 퀴퀴한 바람만 털털거리며 간신히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비릿한 실소가 마구 터져나오더라고요. 이런 쥐구멍같이 허름하고 냄새나는 가난한 곳이 3,200조 원짜리 황금의 문턱이라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군 하면서요. 서둘러 짐을 찾아 낡은 택시에 올라탄 저는 덜컹거리는 뒷좌석에서 창문을 반쯤 내리고 조지타운 시내의 처참한 풍경을 매의 눈으로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칠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페인트가 허옇게 벗겨지고 담벼락에 금이 간 위태로운 건물들,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고여 거대한 웅덩이가 푹푹 파여있는 비포장 흙먼지 도로, 그리고 그 거리 한 구석에서 땡볕을 맞으며 파리떼가 꼬이는 열대, 과일을 늘어놓고 팔던 현지 상인들의 퀭하고 지친 얼굴이 제 눈앞을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팍팍하고 서글픈 삶의 현장 사이로
신발조차 신어보지 못한 맨발의 어린아이들이 흙먼지를 새까맣게 뒤집어 쓴 채 바람 빠진 낡은 축구공 하나를 쫓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훤히 들어왔죠. 무려 152년이라는 그 기나긴 피눈물 나는 세월 동안 영국의 잔혹한 식민 지배를 받으며 뼛속에 진해까지 몽땅 착취당한 그 지독하고 처절한 가난의 흔적이 도시 구석구석에 아물지 않은 진물처럼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겁니다. 저 멀리 과거 검은 노예들의 피와 땀, 그리고 서러운 채찍질의 통곡으로 일구어졌을 거대한 사탕수수. 밭이 무심한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심장 속에 그들을 향한 연민이나 일말의 동정심 따위는 단 한 톨도 피어나지 않았죠. 오직 이 철저하게 낙후되고 절망적인 빈곤의 환경만이 제게는 아주 완벽하고 날카로운 협상의 무기가 되어줄 것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만이 머릿속을 빠르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흙먼지 날리는 빈민가를 지나 조지타운 시내 한복판에 우뚝 솟은 유일한 최고급 호텔 로비에 미끄러지듯 도착하는 그 순간 저는 그만 제 눈을 의심하며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육중한 유리문이 열리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한 에어컨. 찬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로비 안은 그야말로 바깥의 비참한 세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귀족들의 별천지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맨발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불과 10분 전의 풍경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최고급 명품 향수 냄새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서양인들의 명품 구두들로 숨막히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열대 기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잡힌 검은색 양복을 빼입은 백인들이 무리지어 앉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죠. 저기 저 가죽 소파에는 미국 최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남미 총괄 부사장인 브랜든 하퍼의 오만한 텍사스식 미소가 떡하니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니 귀를 찌르는 듯한 거칠고 시끄러운 중국어가 귓가를 사정없이 때려오더군요. 막강한 차이나 머니를 융단 폭격처럼 앞세워 전 세계의 알짜배기 자원들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려던 중국 CNPC 특사 리정우의 거대한 일행이 로비의 한 구석을 점령하고 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찰나 이번에는 과거 150년 동안 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영국의 국영에너지 기업 BP 고위 임원들과 아주 제대로 눈을 마주치고 말았죠.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었을까요? 전 세계 에너지 업계를 제 안방처럼 쥐락펴락하던 콧대 높은 거물급 사냥꾼들이 진한 피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몰려든 굶주린 백상아리 떼처럼 이 좁은 호텔 로비에 모조리 집결해 진을 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200조 원이라는 그 경이롭고 어마어마한 돈 앞에서는 서방 세계의 오랜 동맹이라는 국경도 신사적인 자존심도 그저 불쏘시개용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마다 손에는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계약 서류 가방을 꽉 쥔 채 겉으로는 반갑게 악수하며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도 속으로는 서로의 등에 언제 칼을 꽂을지 곁눈질하며 날선 경계심의 이빨을 숨기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통째로 빼앗지 않으면 내 목이 당장 날아가는 살벌한 콜로세움이었죠. 저 역시 흐트러진 옷깃을 단정하게 매무새하고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며 이 치열한 전장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는 노련한 백전노장 장군의 마음으로 아주 당당하고 오만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를 받아 제게 배정된 최고급 스위트룸 방으로 올라온 저는 꽉 조이던 넥타이와 재킷을 훌렁 벗어 던지고 넓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비장의 무기인 두꺼운 서류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에 시가를 하나 입에 물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우리의 무자비한 독소 조항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가이아나 정부에 자비롭게 떨어뜨려줄 로열티는 고작 18%. 나머지 무려 82%라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수익금은 고스란히 우리 프랑스 토탈 에너지의 탐욕스러운 뱃속으로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착취 구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유전 개발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원유를 가공하는 거대한 원유 정제 공장은 당연히 우리 프랑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마르세유 본토에 짓는 것으로 이미 이사회에서 완벽하게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가이아나 현지에는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위험천만한 바다 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할 1200명 정도의 단순 일용직 노동자 자리만 옛다 하고 뼈다귀 던져주듯 던져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달러 지폐에 감지덕지하며 엎드려 절을 할게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150년 전 우리 서구의 조상들이 이 불쌍한 땅에 총칼을 들고 쳐들어와 원주민의 피눈물이 섞인 금과 은을 무자비하게 캐가고 달콤한 사탕수수를 잔인하게 수탈해가던 그 야만적인 방식과 포장지 하나만 번지르르한 양복으로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뼛속 깊이 박힌 교활하고 악랄한 제국주의적 본질은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날 밤 한치의 의심도 한 올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무력하고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에게 감히 우리 강대국들을 거절할 선택권 따위는 애초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장 내일 아이들에게 먹일 쌀 한 줌을 걱정해야 하는 인구 80만의 이름 모를 소국이 전 세계의 금융과 자원을 지배해온 우리 위대한 유럽의 150년 핏줄 굵은 역사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기술력을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배짱으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할 명분도 거부할 쥐꼬리만 한 힘도 애초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강대국이 정해놓은 세상의 잔혹하고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낡고 병든 도시 조지타운의 짙은 어둠이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수명이 다해 꺼질 듯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켜진 캄캄하고 적막한 빈민가의 거리를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며 저는 내일 제 손에 떨어질 그 완벽하고 달콤한 승리를 100% 확신하며 비열하고 오만한 미소를 입가에 가득 지어 보였죠. 날이 밝고 내일 아침에 붉은 해가 떠오르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하고 순진한 가이아나의 대통령은 제 화려한 뱀 같은 말솜씨와 묵직한 서류 뭉치 앞에서 오돌오돌 떨며 체념한 듯 도장을 꾹 찍게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돈독이 바짝 오른 미국도 무식하게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중국도 늙어빠져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영국도 아닌 바로 저 위대한 에두아르가 이 3200조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검은 황금을 통째로 제 입속에 집어삼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문 1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죠. 폭풍 전야의 이 소름 끼치는 고요함 속에서 제 탐욕스러운 심장은 다가올 압도적인 승리감으로 금방이라도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거세게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열대의 붉은 태양이 조지타운의 낡은 지붕들 위로 떠오르자 저는 비장한 각오로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가이아나의 대통령궁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팽팽한 긴장감에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죠. 제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저라지만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매서웠거든요. 낡고 삐걱거리는 마호가니 테이블을 빙 둘러싸고 미국 엑손모빌, 중국 CNPC, 영국 BP 등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석유 제국의 거물들이 이미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3200조 원. 그 천문학적인 돈 냄새를 맡고 모여든 맹수들의 숨막히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문이 열리더니 가이아나의 카시우스 벤턴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0대 초반의 깡마른 체구였지만 그 흑인 대통령의 두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날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는 우리들 중 그 누구와도 악수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꼿꼿한 자세로 상석에 앉더니 테이블을 한 바퀴 차갑게 훑어보고는 아주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바다에서 480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3200조 원의 돈벼락을 맞았는데 기쁘지가 않다니요?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벤턴 대통령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창문 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152년이라는 끔찍한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신들 서양인들은 우리 땅에 쳐들어와 시퍼런 총칼을 들이밀고 금광을 파헤쳤죠. 달콤한 사탕수수를 싹쓸이해가며 당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짐승처럼 끌려온 우리 조상들은 저 뜨거운 농장에서 채찍을 맞으며 피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기나긴 152년의 착취 끝에 우리에게 남은 건 구멍이 숭숭 뚫린 헐벗은 산과 오염된 강물, 그리고 가난에 굶주린 80만의 국민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에 그 뼈아픈 역사를 이 자리에서 꺼내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를 포함한 서구 열강의 거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헛기침을 해대며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기 바빴습니다. 이제 검은 황금이 터졌고 세상은 또다시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손을 뻗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도우러 온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150년 전처럼 또다시 우리의 피와 살을 뜯어먹으러 온 사냥꾼입니까? 그 서슬퍼런 질문에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십 개국을 돌며 온갖 협상을 주물렀던 저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말문이 턱 막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거대한 자본으로 찍어 누르면 고분고분 엎드릴 줄 알았던 가난한 소국의 대통령이 오히려 150년 제국주의의 썩어빠진 민낯을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온 겁니다. 그날 오후부터 개별 협상이 릴레이로 이어졌습니다. 첫 타자는 미국이었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가던 미국 엑손모빌의 부사장은 무려 3시간 만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쫓겨나듯 뛰쳐나왔습니다. 저 건방진 것들. 이라며 욕설을 내뱉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이었습니다. 항구와 철도를 지어주겠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중국 특사 역시 스리랑카처럼 우리 항구를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 아니냐는 대통령의 호통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캠벨 장관은 한술 더 떠서 우리는 150년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망언을 짓거리다가 학교 하나, 병원 하나 안 지어준 게 무슨 놈의 가족이냐? 라는 불호령을 듣고 아예 회의실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듯 쫓겨나고 말았죠. 전 세계를 주무르던 열강들이 인구 80만의 소국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저 에두아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벤턴 대통령 옆에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석유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젊고 날카로운 인상의 기술 이사 네이선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려한 3D 그래픽이 띄워진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준비한 대사들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 프랑스 토탈 에너지는 미국보다 파격적인 18%의 로열티를 보장하겠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원유 정제 시설을 건설해드리지요. 대통령의 눈썹이 꿈틀하더니 묻더군요. 그 정제 시설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아나의 경제 규모로는 그 거대한 시설을 감당하기 힘드실 겁니다. 저희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 항구에 아주 크고 훌륭하게 지어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가이아나 현지 국민들도 1200명이나 넉넉하게 채용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순간 가만히 듣고 있던 네이선 기술 이사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3개 내려놓았습니다. 1200명이요? 그것도 100원이나 닦는 단순 일용직 노동자로 말입니까? 82%의 막대한 이익금은 프랑스가 싹 쓸어가고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핵심 정제 시설도 프랑스 본토에 짓고 우리에겐 그저 기름때 묻은 작업복 1200벌을 던져주겠다. 에두아르 이사님, 당신들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자원을 쭉쭉 빨아먹은 데이터가 제 손에 다 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무지한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자원 약탈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협상가들이었던 거죠. 벤턴 대통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제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150년 전 당신들 유럽인들이 금을 캐갈 때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들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저 세련된 양복을 입은 해적일 뿐이죠. 당장 나가주십시오.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25년 제 화려했던 경력이 이 보잘것없는 나라의 낡은 회의실에서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거만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호텔 로비는 이제 초상집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전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주의의 후예들이 한낱 남미의 이름 모를 소국에게 모조리 뺨을 맞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협상은 완전히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졌고 우리는 분루를 삼키며 어떻게든 새로운 꼼수를 찾아내려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이선 이사로부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에두아르 이사님, 내일 아침 새로운 파트너의 조사단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 나라죠. 새로운 파트너. 도대체 어느 나라가 온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열어 한국 석유를 검색해 보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 석유 생산량 제로. 천연가스 생산량 제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해양 유전을 뚫어본 경험조차 전무한 초짜 중의 초짜였죠. 이 가이아나 사람들이 3,200조 원의 무게에 짓눌려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저는 코웃음을 치며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150년 역사의 우리 유럽도 걷어찬 마당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 따위가 도대체 무슨 수로 이 거대한 유전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내일 그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지 두 눈으로 똑똑히 구경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조사단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호텔 로비에는 미국, 중국, 영국의 패잔병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팝콘이라도 씹으며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망신당하는 꼴을 비웃어주려고 잔뜩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윽고 호텔 유리문이 열리고 한국 조사단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를 비롯한 서구의 콧대, 높은 거물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겨우 15명 남짓한 단출한 인원. 그런데 이들의 옷차림이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구찌나 아르마니 같은 번지르르한 명품 양복을 쫙 빼입은 우리 서양인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같이 땀에 찌든 작업복 차림에 낡은 안전모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죠. 한 손에는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온갖 긁힌 자국이 선명한 쇳덩어리 측정. 장비 케이스를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으로 번쩍 든 채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뜨거운 바닷바람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서류 가방이나 굴리며 말장난을 치는 사기꾼의 그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거친 심에 바다로 뛰어들어 기름통을 건져 올리려는 묵직한 현장 기술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 조사단의 맨 앞장서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한 한국해양플랜트 기술단 단장, 서희라는 사람이었죠. 빳빳하게 각을 잡고 거만하게 서 있던 우리들과 달리 그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이아나의 네이선 이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두 손을 덥석 맞잡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듯한 묘한 소름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늘 날 선 눈빛으로 우리 서양인들을 벌레 보듯 경계하고 몰아붙이던 그 차가운 네이선. 이사가 서희 단장의 두 손을 맞잡고는 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돈다발을 흔들 때도 영국이 가족 운운하며 협박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진심. 어린 미소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에서 펜대를 굴리며 남의 나라 피를 빨아먹으려던 양복 입은 하이에나들과 거친 바다와 싸우며 진짜 땀방울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작업복 차림의 진짜 기술자들. 그 극명한 대비가 로비의 공기를 순식간에 압도해버렸습니다.
우리 서양인들은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한 채 숨죽여 그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사내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투박하지만 단단한 걸음걸이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이 판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짜 괴물들이 등판했구나. 150년의 오만방자한 제국주의가 70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기적 앞에서 산산조각 날 준비를 마친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하고도 전율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이아나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합동기술 브리핑이 조지타운의 낡은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협상에서 쫓겨난 저희 서구 열강들은 참석할 자격조차 없는 자리였죠. 하지만 저는 참관인이라는 구차한 자격까지 얻어내며 기어코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놀라운 건 저 혼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앞줄에는 짐을 쌌다던 미국 엑손모빌의 최고급 엔지니어 3명이 팔짱을 낀 채 매의 눈으로 단상을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중국 CNPC의 기술진들, 심지어 영국 BP의 핵심 임원까지 모조리 이 낡은 회의실에 진을 치고 앉아 있었거든요. 입으로는 한국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조그만 나라라며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 땀 냄새 나는 동양의 작업복 사내들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3,200조 원짜리 판에 끼어든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겁니다. 다들 팝콘이라도 씹으며 동양의 초짜들이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꼴을 만끽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윽고 회의실에 불이 꺼지고 한국해양플랜트 기술단의 서희 단장이 노트북을 들고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서양 엔지니어들이 뿜어내는 그 살벌하고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도 그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더군요. 그는 마이크를 잡더니 아주 또렷하고 정중한 영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가이아나 국민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에게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컹거리며 묘한 위화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저를 포함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서방 세계의 거물들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브랜든 하퍼는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고 거드름을 피웠고 영국의 캠벨 장관은 우리는 위대한 가족이니 우리에게 맡겨라라며 협박을 했으며 저 역시 최고의 기술을 특별히 전수해주겠다라며 적선하듯 말했었죠. 우리는 언제나 오만한 구원자였고 가이아나는 불쌍한 구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백발의 한국인 단장은 3,200조 원의 주인이 가이아나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정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겁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가이아나의 벤턴 대통령과 네이선 이사의 눈빛이 순간 부드럽게 일렁이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서희 단장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스타브로크 해역의 심해 지형도가 쫙 펼쳐졌습니다. 현재까지 서방 국가들이 제안한 원유 회수율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엑손모빌 65%, 프랑스 토탈 에너지 65%, 중국 68%. 심해 유전의 평균적인 한계치를 고려했을 때 아주 합리적인 숫자들이죠.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엔지니어들이 턱을 치켜들며 으스대는 게 보였습니다. 거봐,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니까라는 자만심이 등짝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서 단장의 다음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쩍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이 가이아나 앞바다에서 끌어올릴 원유 회수율 목표는 90%입니다. 스크린 한가운데 붉은색으로 90%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회의실 안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의 최고참 엔지니어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벌떡 일어나 소리치더군요. 이보시오, 서 단장님. 당신들 제정신입니까? 수심 2,800m가 넘는 심해 유전에서 회수율 90%라니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석유 한 방울 안 파본 나라에서 오니까 숫자가 아주 우습게 보이나 본데
억지도 정도껏 부리시오. 영국과 중국 엔지니어들도 동조하며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 단장은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쓱 넘기더라고요. 물론 기존의 낡은 서방 기술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한 AI 기반 향상된 석유 회수 기술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스크린 위로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천 개의 스마트 센서가 바닷속 안반 틈새로 파고드는 3D 시뮬레이션 영상이 숨막히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압의 가스를 미세하게 주입해 지층의 압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독보적인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바위 틈에 숨어있는 단 한 방울의 원유까지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기적 같은 기술이었죠. 서 단장이 실제 데이터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노르웨이 요한 스베르드루프 유전 초기 회수율 18%에서 적용 후 84% 달성. 브라질 산토스 해역 62%에서 87% 달성. 가이아나의 지층 구조는 이보다 훨씬 균질하기 때문에 90%는 결코 과장된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 엔지니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술 우리도 안다. 하지만 센서를 심고 가스를 주입하는데 배럴당 최소 15달러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짓거리 아니냐? 그러자 서 단장이 안경을 쓱 치켜올리며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더군요.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연구원들이 지난 5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개량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술로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배럴당 단돈 4달러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미친 듯이 수판을 튕겨보았습니다. 480억 배럴의 65%면 312억 배럴. 90%면 432억 배럴. 무려 120억 배럴의 석유를 더 뽑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배럴당 80달러로만 계산해도 하나로 자그마치 1200조 원. 1200조 원이었습니다. 서양놈들이 땅속에 버리고 갈 1200조 원을 한국이 기술력 하나로 더 캐내어주겠다는 소리였죠. 제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미국 엔지니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털썩하고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 단장이 스크린에 거대한 철갑선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 막대한 석유를 바다 위에서 곧바로 정제하고 저장할 초대형 해양 플랜트 FPSO가 필요할 것입니다. 길이 340m,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의 하루 19만 배럴을 생산하는 바다 위의 거대한 공장이죠. 서방 국가들은 이 배를 건조하는데 최소 48개월이 걸린다고 제안하셨더군요. 서 단장이 우리 서양인들을 쓱 훑어보며 아주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희 한국 조선소에서는 이 모든 최첨단 디지털 트윈 기술과 제로 플레어링 시스템을 얹고도 정확히 24개월 안에 바다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FPSO 건조 실적 1위 한국 삼성중공업, 2위 HD 현대중공업, 3위 하나오션. 전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의 71%를 저희 대한민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액화천 영가스를 나르는 LNG선은 전 세계 물량의 94%를 한국이 독점하고 있죠. 회의실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조선소에서 쇳덩이나 용접하는 놈들이라며 깎아내렸던 그 한국의 진면목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50년 동안 바다를 지배했다고 떠벌려왔지만 정작 그 험난한 심해에서 석유를 캐낼 거대한 바다의 성체를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국 BP의 핵심 임원이 머리를 감싸쥐며 맙소사 우리가 완전히 끝장났군이라고 읊조리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자본과 세월의 껍데기만 썼지 진짜 압도적인 기술 앞에서는 150년. 제국주의의 콧대가 그야말로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이아나의 벤턴 대통령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서 단장님, 그 위대한 기술과 압도적인 건조 속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엄청난 걸 제공하는 대가로
도대체 우리 가이아나의 지분을 얼마나 뜯어갈 작정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돈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88%를 뺏어갔고 프랑스인. 저 역시 82%를 뜯어내려 했던 그 잔혹한 지분 싸움이었죠. 모든 사람의 숨소리조차 멈춘 그 순간 서희 단장이 마이크를 고쳐 잡고는 회의실을 영원한 침묵에 빠뜨릴 마지막 폭탄을 툭 하고 던졌습니다. 저희 한국은 가이아나의 채굴권을 단 1%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벤턴 대통령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3,200조 원의 검은 황금은 온전히 가이아나 국민들의 것입니다. 채굴권은 가이아나 정부가 100% 영구적으로 보유하십시오. 저희 대한민국은 그저 기술 파트너로서 참여하겠습니다. 유전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70%는 가이아나가 가져가고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30%만 받겠습니다. 아프리카처럼 핵심 시설을 우리 땅에 짓지도 않겠습니다. 정제 시설은 이곳 가이아나 영토에 짓고 5년 안에 가이아나 청년 2,000명을 한국으로 데려와 최고급 기술자로 키워내겠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술진이 모두 떠나더라도 가이아나 스스로 이 황금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서 단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석유는 남의 나라 피를 빨아먹던 제국주의의 전리품이 아니라 가이아나의 정당한 자원이니까요.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갖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미국 엔지니어의 손에서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대포 소리처럼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무도 그 펜을 줍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손잡이를 미친 듯이 꽉 부여잡아야만 했죠. 가져가는 자와 남기는 자. 152년 동안 착취만 당했던 이 가난한 나라에게 한국은 단순히 석유를 캐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미래의 지도를 쥐어준 겁니다. 25년 동안 피도 눈물도 없이 남의 땅을 약탈해온 제 인생이 저 땀 냄새. 나는 한국 기술자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와 비틀거리며 회의실 밖으로 도망치듯 걸어 나왔죠. 낡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주저앉은 제 귓가로 회의실 안에서 터져나오는 가이아나 사람들의 미친 듯한 환호성과 기립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어본 적 없던 단어. 나이지리아, 앙골라, 이라크에 이어 마지막으로 적어두었던 가이아나라는 글자 옆에 저는 만년필을 꾹꾹 눌러가며 시커멓게 써내려갔습니다. 결과 완전한 패배. 150년 유럽의 오만한 역사가 70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기적 앞에 무릎을 꿇다. 복도 창문 너머로 조지타운의 낡은 거리를 비추는 태양이 유독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자원 전쟁의 판도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동방의 나라에 의해 완벽하게 뒤집히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사단이 다녀간 지 불과 2주일 뒤였습니다. 가이아나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아주 짧고 단호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가이아나의 480억 배럴, 3,200조 원 규모의 스타브로크 해역 개발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최종 선택합니다. 그 발표가 나자마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할 것 없이 전 세계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긴급 속보를 쏟아냈거든요. 미국과 중국, 영국과 프랑스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주의 거인들을 모조리 링 밖으로 집어던지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그 엄청난 황금의 바다를 통째로 싹쓸이해버렸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서방 세계는 도저히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이 났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가이아나의 벤턴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겠다며 조지타운으로 날아왔습니다. 영국의 콧대를 상징하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고 진행자인 아서 펠트는 수많은 국가 정상들을 교묘한 말장난으로 깎아내리고
궁지에 몰아넣기로 아주 악명 높은 백인 앵커였습니다. 전 세계 47개국 무려 2억 명의 시청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살벌한 방송이었죠. 저는 짐을 싸서 파리로 돌아가는 대신 그 생방송이 열리는 조지타운의 허름한 구역. 방송국 스튜디오 맨 뒷줄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끝이 어떻게 맺어질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5, 4, 3, 2, 1. 큐. 카메라에 붉은 불이 들어오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앵커 와서 펠트는 거만한 미소를 입가에 띈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아주 오만방자한 첫 질문을 던지더군요. 대통령 각하. 미국, 중국, 영국 같은 세계 최고의 석유 기업들을 전부 거절하시고 한국을 선택하셨더군요. 솔직히 묻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자원 개발. 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그 조그만 나라의 얄팍한 상술에 속아 넘어가신 것 아닙니까? 3,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감히 한국 따위에게 의존해도 정말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대놓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죠.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영국인 스태프들은 비죽비죽 얄미운 웃음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벤턴 대통령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아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펠트 씨, 방금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하셨습니까? 영국의 방송국 앵커치고는 참으로 무식하시군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2위입니다. 당신네 영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이죠.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선박의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심해의 자원을 캐내는 해양 플랜트는 세계 시장의 71%를 한국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영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미국은요? 역시 못 만듭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바다 위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깎아내리십니까? 펠트 앵커의 여유롭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달아오르는 게 뒷줄에 앉은 제게도 훤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벤턴 대통령의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신들 영국이 우리 가이아나를 몇 년 동안 지배했습니까? 무려 152년입니다. 그 기나긴 152년 동안 영국은 우리 땅에 금을 캐가고 사탕수수를 싹쓸이해 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의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 피를 토하고 죽어갔죠. 그렇게 단물만 쏙 빼먹고 독립했을 때 영국이 이 땅에 남겨주고 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번듯한 학교 하나, 병원 하나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고작 10km도 채 되지 않았죠. 그게 바로 당신들 서양 제국주의가 말하는 더러운 파트너십의 민낯입니다. 스튜디오 안은 그야말로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영국 스태프들은 사색이 되어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저 역시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압도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로열티 70%를 양보했습니다. 핵심 정제 시설을 유럽이 아닌 바로 이 가이아나 땅에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이아나 청년 2,000명을 한국으로 데려가 최고급 기술자로 길러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신들 서구 열강이 150년 동안 잔인하게 빼앗기만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한국은 단 1년 만에 우리에게 내어주고 남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앵커를 향해, 아니 카메라 너머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전 세계의 오만한 강대국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건방지게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을지,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지는 오직 우리 가이아나가 결정합니다. 15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겐 선택권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독립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탐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진심과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정적. 역대 BBC 생방송 역사상 가장 길고 참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천하의 아서 펠트 앵커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단 한마디의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대본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전 세계 2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150년. 유럽의 제국주의가 70년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에 의해 완벽하게 짓밟히고 묵사발이 나는 그야말로 인과응보의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표를 던졌습니다. 25년 동안 남의 자원을 약탈하며 쌓아올린 제 화려한 경력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가이아나의 조지타운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한국이 정말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켰을지 제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공기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쩍쩍 갈라져 있던 활주로는 매끄러운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맨발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깨끗한 교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든 채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조지타운 외곽으로 차를 달리자 3년 전만 해도 텅 빈 허허벌판이었던 바닷가의 거대한 원유. 정제시설이 웅장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은빛으로 빛나는 파이프라인 위로 태극기와 가이아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죠. 통제실 안으로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을 조작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 중 한국인은 단 몇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5%의 인력은 모두 가이아나의 젊은 청년들이었죠. 그때 낯익은 얼굴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년 전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를 나르며 우리 서양인들의 눈치만 보던 인턴 청년 에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가슴에는 현장 총괄 매니저라는 자랑스러운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가 저를 보며 아주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한국의 울산과 거제도에서 땀 흘려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형님들이 밤낮 없이 저희를 가르쳐 주셨죠. 덕분에 이제 이 거대한 공장은 우리 가이아나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석유를 캐준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을 쥐어준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릭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전 정제시설을 프랑스 본토에 지어 자기들만 배를 불리려던 저의 그 추악했던 계획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가이아나의 앞바다를 바라보며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붉은 잉크로 성공이라는 약탈의 기록만 남겼던 그 수첩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가난한 자들의 피와 땀을 가져갔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 3년 만에 그들에게 사람을 남기고 위대한 미래를 심어주었다. 자원 한 방울 없는 그 조그만 나라가 세상을 제패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압도적인 기술을 넘어선 따뜻한 인간애와 진심이었다. 150년의 오만한 역사는 끝났다. 이제 세상은 대한민국이 이끌어갈 것이다. 마침내 제 안에 교만했던 제국주의의 껍질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아프지만 벅찬 경애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구 80만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에 3,200조 원의 황금비가 내렸을 때 네로라 하는 서양의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달려가 그들의 살점을 뜯어먹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150년 전 총칼을 들이밀고 사탕수수를 빼앗아가던 그 잔혹한 수탈의 역사를 반복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탐욕스러운 승량이 때들을 단숨에 물리친 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조그만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앞세워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적선하듯 기술을 던져주지도 않았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가장 완벽한 성과를 증명해 보이면서도 이 황금의 진짜 주인은 가이아나입니다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뺏어가는 대신 사람을 길러냈고 빼앗기 대신 튼튼한 공장을 지어주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미래를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70년 전 전쟁의 참혹한 잿더미 속에서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해 눈물 흘리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이 배운 진짜 상생의 뼈저린 교훈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놀라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우리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투박한 손마디가 떠올라 자꾸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150년 역사의 서구 열강을 발밑에 무릎 꿇리고 세계 1위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이 땅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으로 차가운 독일의 광산으로 거친 바다의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억척스럽게 피땀을 흘려주신 바로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고 내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겠다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삶의 무게를 조용히 감당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께서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을 3,200조 원의 잭팟을 단숨에 거머쥐는 위대한 인류. 국가로 우뚝 세운 것입니다. 가이아나의 청년들이 한국을 향해 흘린 그 감사의 눈물은 결국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고귀한 희생에 바치는 전 세계의 헌사나 다름없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의 생중계 속에서 가이아나 대통령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찬양했던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품격,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어르신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치열하고도 거룩했던 삶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가슴 뜨거운 대한민국의 승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벅찬 자부심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격이 전 세계에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붉은색 구독 버튼도 함께 챙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귀한 경험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큰 버팀목이니까요. 영상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널리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대한민국처럼 빛나고 자랑스럽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세상을 읽어주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